신탁의 시대가 왔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통제된 부의 승계예요. 제가 2012년도인가 언제부터 썼던 말인데 멋있지 않아요? 부모가 사후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돈 쓰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통제시켜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낭비라든지 그 재산이 증발되지 않게끔 해주는 방법에 대한 거를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냥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있죠. 그거를 우리는 보통 증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여를 해주고 나면 사실은 뭐냐 그러면 통제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가 이제 제 재산이니까 제가 이제 처분하도록 하고 저도 사정이 있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주세요. 부모한테 할 그게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좀 화가 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그거는 누가 저거 됐냐면 부모가 그렇게 된 거였었죠. 자녀의 또는 뭐냐면 줬는데 애들이 사업 실패라든지 이혼, 아까 말씀드렸죠. 특유재산 같은 것도 재산 분할 들어가고 사업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주는 거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미 간 걸 어떻게? 예, 그렇죠. 이미 간 걸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애들한테도 줄라 그러려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유권은 넘겨도 통제권은 유지해야 되는 거야. 소유권은 넘겨줘도 통제권은 부모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애들이 말 그대로 이거죠. 대표님하고서 얘기 나눴지만 이게 신탁으로다가 되어 있었으면 뭐가 좋아졌을까? 명의는 자녀 명의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매매를 하려고 했었으면 대표님이 해외를 계셨다 하더라도 대표님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이게 됐을 건데 그게 신탁과 그냥 증여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 정말 미치겠다라고 하는 거. 그분 말씀은 좀 미치겠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설계해서 가야만 된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런 것마다 있을 적에 그런 거를 설계해야 되냐? 예, 설계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신탁 등기 딱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가지고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앞으로는 이런 제가 신탁의 시대가 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탁은 그러면 자산가들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자산가 분들하고만 신탁?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고객분 중에 현금 자산이 1조 정도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가 보죠. 뭐냐면 부의 독성을 제거하는 필터 같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내 애기 때문에 내 자녀기 때문에 그럴 리 없어 라고 해서 애들한테 말 걸다가 재산을 주는 거죠. 그럼 애한테 칼 주는 거랑 동일해요. 애들한테 칼 주게 되게 되면 애들이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4~5살짜리한테 칼 줘보십시오. 애들이 그 칼 잘 쓰고 과일 깎고 뭐 다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칼 주는 거랑 거의 같다라고 저는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시간을 통제하는 모습이죠. 뭐냐 그러면 주되 애한테 주되 그거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하냐면 부모가 쥐는 거예요. 명의는 애한테 가나 그거에 대해 가지고 통제권은 누가 하냐면 부모가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주면서 신탁을 설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줄 적에 위탁자가 되는 부모가 되거든요. 수탁자, 수익자가 되는데 애는 명의만 갖고 있는데 그 소유권은 누구로 가 있냐? 그러면 이거는 신탁사로 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가도 마찬가지죠. 상가 임대료 네가 받으라 이거지. 아니면 부모가 받게 되게 되라. 부모가 맡기고 부모가 받게 되면 자액신탁. 이따가 다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녀가 받게 되면 타액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애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가라고 해가지고 매매라든지 여기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거는 못하는 거야. 그거는 부모가 위탁자로도 잡혀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부모들은 분명히 이 재산을 줬을 적에는 뭐다? 그거는 칼 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잘 생각하셔서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신탁의 핵심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할게요. 뭐냐 그러면 신탁에는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험 많이 들어가 보셨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있듯이 말 그대로 위탁자라고 하고요. 수탁자라고 하고 수익자라고 해요. 위탁자는 뭐냐 그러면은요. 말 그대로 물건을 맡기는 사람을 하는 거고요. 수탁자는 물건을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수익자는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더 쉽게 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위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고요. 수익자가 있는 형태가 돼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뭐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아주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신탁의 기원이에요. 신탁이 어디서 왔는지 부분들을 이해를 드리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11세기에서 13세기에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 혹시 아세요?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거 종교 전쟁이죠. 종교 전쟁인데 야, 나 교황인데 내 말대로 다 내려가가지고 이슬람 애들하고 싸워. 그래서 우리 영역을 넓혀. 그게 이제 이슬람이 지금 현재 생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갈 적에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니까 각 있는 기사들 뿐더러 있는 장병들을 징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출정을 해야 되는데 야, 나가라니까 나 전쟁터에 나가긴 나가는데 가만 있어. 내 바셋이 내 저기에 곡식이 있는데 아 이거 곡식을 가지고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이거 누가 뺏으러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집간 딸한테도 여기서 옥수수 2가마니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 누가 보내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아버지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야. 막 쓰기 시작한 거를 그러면 나가긴 나갈 텐데 이거를 가지고서 가면서 내가 나가면 저쪽 깡패놈이 이거를 올 테니까 아니야. 이거를 누가 좀 내 대신 맡아줘야 돼. 그래서 써놓은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거로다가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쫙 적어. 그거를 누구한테 들고 가냐? 교황한테 들고 가요. 그래서 교황님, 제가 교황님의 명예에 의해서 제가 이거를 나가는데 제가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고 교황님밖에 없으니까 교황님께서 제가 적어준 대로다가 그대로 좀 집행을 해주신다 그러면 제가 전쟁터를 나가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읽어보고 그래 좋아. 그럼 네가 시집간 딸한테는 이거 추수해가지고 2가마 보내주고 네 배우자한테는 1가마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가?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받는 사람은 누가?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아버지들이 출정한다 그러니까 이응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거 잘한다 그랬잖아요. 이응으로 생각하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위탁자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황은 뭐야?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저 수탁자가 금융기관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신탁. 저 수탁자가 사람이나 기관이게 되면 민사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해서 기본 구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하겠지만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기잖아요. 그렇죠? 맡길 적에 이거가 말 그대로다가 세금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잠깐 한번 맛배기만 얘기해 볼게요. 이게 양도가 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판 겁니까? 안 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긴 거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교황이 받았을 적에 그래 니네 집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그럼 교황한테 뭐냐면 취득세 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에 있어서의 일반 매매 부분들에 대한 건 4.0부터 12.6%까지 취득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증여 부분들의 3.6%, 상속 같은 거 2.8%의 취득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억이면 1억 2,600만의 취득세를 저 사람이 내야 될까요? 수탁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신탁은 뭐냐 그러면 이거 갔을 적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어우, 굉장히 괜찮은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어려운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4회차에 강의할 적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의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신탁은 말이에요. 이게 잘 분리돼서 안 보이는데 압류 불가능한 재산으로다가 탄생이 돼요. 신탁법 제22조에서 이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확 각인시켜드리려고 제가 이쪽에다가 머리 콱 집어넣는데 뭐냐 그러면 신탁은 말이에요. 뭐냐면 소유권과 수익권이 분리가 돼요. 좀 전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밭과 땅을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교황한테 넘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황한테 넘겼던가. 그리고 전쟁터 나가가지고 아버지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뭐 들어와가지고 야, 너 내한테 돈 꼬간 거 있지? 너 이 새끼 그러니까 그거 내놔! 라고 막 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재산을 뺏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어디로 갔기 때문에? 교황한테 건너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탁되어 있는 재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강제 집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신탁법 제22조에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전반부에 제가 할 적에 일부에서 할 적에 과일 수입상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과일 수입상은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몇 년 전에 신탁을 들어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의도치 않게 몇 년 지나가지고서 사실은 그렇게 사고가 나서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채권자들이 그걸 압류를 못한다 그랬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채권자들을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닌 자기가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는 이 신탁 자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소유권과 수익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강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하다가 한번 대목을 만났을 적에는 이렇게 묶어두시는 게 필요로 해요. 사실 부분들에 대한 거. 다양한 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선 좀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탁이 그러면 전체 신탁법에서 어떤 거를 만들면 되는 거야? 예,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가지고 해볼게요. 유언 대용 신탁이에요. 유언을 대신하는 용도로도 신탁을 하는 거죠. 마이클 잭슨이 바로 저런 거를 했던 거예요. 유언 대용 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상전 리빙 트러스트를 했는데 마이클 잭슨의 실수는 뭐라 그랬었지 아까? 펀딩에다가 돈을 놓았어야 되는데 놓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서류만 있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프로베이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뭐냐 그러면 마이클 잭슨한테 돈이 있는 거잖아. 마이클 잭슨은 음반이 있는 거잖아. 근데 애한테 내려주려고 그러는데 내려주려다 보니까 일일이 다 법원에서 다 검인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이 다 드러나게 된 아주 슬픈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아서도 내가 받을 수 있고 죽으면 내가 한 대로다가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을 동결 방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히려 연세가 있으시고 하신 분들이 최소한의 금액만이라도 신탁 부분들을 안 해놓게 되게 되면 나중에 자녀들 골탕 먹이게 되는 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저희 김 대표님께서 신탁을 하시는데 단 1원 한 푼도 애들 앞으로 다 해주지 말래요. 장례 비용도 해주지도 않을 건데 돈 남길 자기 아마도 밥도 아무튼 엉망으로 해주고 돈 남겨가지고 자기가 그 새끼들한테 아무도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분은 가지고 했어요. 오케이. 혈통신탁 블러드라인 트러스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혼, 재혼 시에 하는 거고요. 이게 유출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과 가업 승계인 부분들에 대한 거는 블러드라인 트러스트인데 누가 많이들 하냐 그러면 사실 의사들이 의외로 많이 해요. 의사들이 자기네들 벌어서 일신 전속주의 라이센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하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변호사들 중에서도 일반 변호사들은 안 되고요. 옛날에 사법고시 보셨던 분들. 그래서 자기의 교육비 부분들에 대한 거죠. 왜냐면 의전도 가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고 이 법학원 들어가도 돈 많이 들어가자니까 그런 돈만큼을 애들한테 묶어서 교육을 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혈통만 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대물림 들어가려고 해서 혈통신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매 안심신탁이 있어요. 치매 안심신탁. 치매 안심신탁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다 가장 잘하는 데가 제가 다음 시간 되면 이제 치매 이거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할 적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치매 부분들을 생각해 그래도 잘하는 데가 하나은행 그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치매 안심센터 얘기하면서 하나은행 거 하고 저희 신한 쪽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상품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해가지고선 이렇게 보니까 괜찮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가입 여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뭐냐 그러면 치매예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문은 살아있는 거잖아.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 타겟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을 지키질 못해요. 그렇다고 병원 들어가 있게 되거나 중증으로 가게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어떻게 치매 등록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행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금융권도 통제되고 막 그렇게 되게 되면 정말 자녀들도 이제 싫어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정신이 있을 적에 치매를 스스로 신탁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뭐하고 남 할 것 없이 내가 치매에 대한 걸 판단을 받고 그러면 신탁사에다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다가 들어가겠다고 지정해주면 거기까지 노주고 병원비 다 내려주고 그렇게 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사망하면 그 재산까지도 이제 어디 지정한 데다가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치매가 되고요. 특히 요즘에 보게 되면 고령 부분들도 있지만 1인 여성분들
요즘에 이제 골드미스터 중에서도 능력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 되게 50대 되신 분들 중에서도 회사의 임원, 어떤 글로벌 기업의 임원분하고서 상담을 하게 돼 있었는데, 54살인가 그러셨는데, 임원분이셨는데, 여성분인데 결혼 안 하셨다고 그러면서 치매 이제 물어오셔가지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거, 그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듯이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장애인 신탁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장애인 신탁은 우리나라의 24년도 11월 12일자에 장애인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우리가 3교시 때, 3, 4시 때 배울 건데, 할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나와서 지금 현재 제가, 법은 국가가 금융위원회에서 내려줬는데, 이게 아직 안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각 수탁사들과 같이 다 협의해가면서 지금 하나하나를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 말씀드린 거, 여기에 따라가서 하는 것보다 무지하게 많아요. 뭐 다음에 배울 겁니다. 가업승계 신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무슨 부동산 안심 신탁도 있고요. 예, 부동산을 주긴 줬는데 언제든지 회수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탁을 걸어두는 방법 등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거 부분들에 대한 거 하고요. 유언장 여기 나왔어요. 유언장 부분들에 대한 그 신탁 힘이 뭐냐 그러면 이게 신탁을 걸어놓게 되면 상속인들이 다 합의가 없어도요. 100%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미리 신탁 계약으로다가 체결하는 거잖아요. 유언장은 나 죽거든이라고 소설 쓰는 형태로다가 쭉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탁은 뭐냐 그러면 수탁사하고 내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오케이? 계약을 맺는 건데 그거가 국가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약 내용들을 쭉 적으면 되는 거니까 사망하게 되게 되면 일반적인 금융권은 다 막히는데 사망 진단서를 수탁사에다 제출을 하게 되게 되면 장례 비용으로 얼마 설정해놨던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 비용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막혀 있는데 이 돈이 나오니까 이거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삼성의료원에서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정도를 하시고요. 일반적인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한 2,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일반적인 장례 비용 부분들은 한 1,500 정도를 이렇게 해놓으시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전체 신탁해놓은 중에서 장례 비용 쪽으로다가 자녀들 고생 안 시킨다고 대개분 그 정도는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죠. 지방 같은 게 서울 벗어나니까 1,000만 원 하니까 남더라고요. 돈이 다 남았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그거 갖고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자녀의 성숙도에 따른 단계별 지급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신탁은 민법은 상속은 뭐냐 한번 툭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툭 주면 그만이거든요. 제가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할까요? 대전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나 화가 났어요. 뭐냐 그러면 저희 고객분 중에서 암에 걸리셔가지고 일찍 사망을 하는데 거기에서 언니의 손을 잡고서 움직였던 여동생이 언니 고통 없이 잘 가. 내가 애를 갖다가 저거 할게. 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망보험금을 내려줬죠. 사망보험을 냈는데 애가 어렸었던 거야. 그런데 애가 어렸던 게 저도 눈에 밟히고 하는 거니까 몇 달 뒤에 애를 좀 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출장 간 김에 그걸 했었죠. 그랬더니 이모가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모가 못 만나게 하는 거야. 사망보험금 매덕 내려줬고 뭐 기본적으로 저거 왔으면 오히려 고마워하고 반가워해야 될 텐데 애를 못 만나게 하는 거고 어떻게 왔냐고 질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전화번호, 자기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고 질색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이모부라는 사람이 차를 바꿔서 나타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많이 이거 실제 사다 보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망보험금도 살아생전에 누구한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썼으면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돈을 묶어놓고 있다가 매달 한 20만 원씩만 내려보내주고 우리가 굶기지 않게끔 제 고객분 중에 수사관님이 계시는데 그 서울경찰청 수사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녀한테 30만 원 주겠다는 거야. 30만 원씩. 그래서 왜 30만 원입니까? 그랬더니만 30만 원이면 자기 고생할 적에 쌀 사가지고 밥만 들어가지고 물에다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 딱 먹으면 딱 30만 원 들어오면 굶지 않고 되는 거야. 그 돈 잡아놓으라는 거야. 30만 원씩만 주고 자기 고생 많이 하세요. 굉장히. 오케이. 그런 내용이 이제 이게 다 신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린 나이에 지급되지 않고 애들이 성인이 돼서 뭐 25살, 30살에 이 돈이 이제 해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애가 그때 한꺼번에 가져간다면 한꺼번에 가져가게끔 해주고 아니면 애가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나오게 되면
유언장은 뭐냐 그러면요. 제가 유언장 아픈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쪽에서 저도 오랫동안 이제 20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신탁을 가지고서 오랜 시간 또 하다 보니까 사례가 많은데 유언장을 고객분한테 상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상속인들한테 전달을 했어요. 했는데 탁 그 아들이 탁 열어보더니만 자꾸 탁 웃더라고요. 탁 웃더라고 그러면서 딱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이거 진짜야? 진위 여부를 일단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쓰셨는데. 제가 그 워커힐 호텔에서 그 분하고 받았는데 착 웃으면서 이게 진짜야? 에이씨, 이거면 나도 따라 적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탁탁탁 읽어봐요. 그러다가 축 하고 있더니만 어머니가 뭐 이렇게, 저기 망다 더 주고 하는가 그런 거에 쓸데없는 필요 없는 소리야. 필요 없는 거 가지고서 뭐 저와서 그래? 그러면서 그걸 벅벅 찢어버리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런데 신탁 원부 있잖아요. 신탁은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신탁은 딱 주잖아요. 그러면 딱 줘가지고 신탁 원부를 이제 해가지고서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푹푹 찢어발기잖아요. 그럼 찢어발기세요. 예, 찢어발기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 가서 신탁 원부 다시 출력하면 되냐 그러면 어디 가서 출력하면 돼요? 예? 그렇죠. 신탁한 데가 아니라 어디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수탁사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저희가 다시 출력하면 돼요. 1,000원만 내고 출력하면 돼요. 어디? 그렇죠. 등기소에 가가지고 출력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신탁원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탁원부 출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탁사도 그거 보고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찌질하면 찌질하다 이거죠. 왜? 아버지가 그대로 되는 거죠. 제가 고객분 중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서 이제 저거 하도록 할게요. Q&A 하도록 할게요. 뭐냐 그러면 이 신탁은 맞춤 정장이에요. 그래서 남이 옷이 아닌 내 가족의 상황에 딱 맞는 신탁 원부를 이게 작성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탁 원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신탁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구조, 위탁, 수탁, 수익, 그 다음에 분리되는 거. 소유권과 수익권이 분류되는 거,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유언 대용으로 하느냐, 침해로 하느냐, 혈통신탁으로 하느냐, 너무나 많은 게 나온 거예요. 오늘은 사실 몇 가지 아닌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Q&A 시간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는데, 어떻게 광희가 오늘 재미는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재밌었어요? 자, 지금서부터 Q&A 하고요. 저 위에는 제 유튜브 저건데요. 구독자가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고요. 그럼 제가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60몇 명밖에 안 되니까는요. 여기 해서 70명 넘게 해주세요. 이미 증여해서 넘어간 재산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미 증여해서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걔하고 협의해서 다시 내가 통치권을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증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가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 친구가 물건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증여 위탁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증여를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우리 대표님도 있잖아요. 대표님도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식사하고 할 때마다 대표님 그거 제 말 잘 들으세요. 그거 신탁 활용하세요. 제가 수없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그거를 나 멱살을 잡고 좀 끌고 가서라도 했어야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른을 제가 멱살을 잡아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거를 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요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저거냐면 현명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똑똑한 것보다도 현명하게. 신탁이라는 게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렇게 넘겨준다고 1억 원 된다든지 돼야 넘겨준다고 하지 1,000만 원 갖고 신탁이 된다는 대표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1,000만 원도 되고요 100만 원도 되고요 10억도 되고 100억도 되고 1,000억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 말씀 아까 안 드렸었는데요. 부자들은 말이에요. 부자들은 하나 잊어먹어도 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우리는 집 한 채 갖고 있거나 하나밖에 없는 거는 우리 하나 이르게 되면
나도 손해, 우리 애도 손해고 집안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니즈가 있거나 이거 필요성이 있는 사람 누구나 다 해야게끔 되어 있는 법률적 도구거든요. 금융적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중적인 도구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고 우리가 3차 시에 할 건데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국가에서 정했어요. 얼마가 있냐 그러면 부모가 죽어서 사망 보험금이 3천만 원. 3천만 원만 나오게 되면 그 이상 되는 금액은 위로단 한정이 없는데 최저가 사망보험금 3천만 원 나오는 것부터는 신탁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네. 너무 완벽한 질문. 네. 상담료라는 게 따로 있나요? 아니요. 상담료는 그건 없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게 되게 되면 이제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은 대개보면 다 그런 말씀하시죠. 맞아. 그 강의 중에 내 장래 이거 통장 탁 넘기고 내가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나와서 몇천만 원이라도 한 3천만 원, 5천만 원이라도 우리 애들 장례 비용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해서 저희는 또 금융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가입하시게 되면 별도의 상담료는 받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 수탁사를 갈 적에 이제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딱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서의 이제 설정료는 그쪽에다 납부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다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만들어서 드리고 또 실제로는 또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이렇게 신탁 완성시켜가지고 드리죠. 설정료라는 게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신탁사에 가면 이제 신탁회사를 가잖아요. 가면은 두 가지 수수료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설정료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부동산 대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업신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잠깐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부동산을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대출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푹 땡길 수가 있잖아요. 을종에 대한 거예요. 갑종 신탁이 있고 갑종 부동산 신탁이 있고 을종 부동산 신탁이 있는데 갑종 부동산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PF 발생시키는 거고요. PF 발생시키고 이거를 다 관리, 운용, 매매까지 다 해주는 거고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그러면 소유권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넘기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소유권만을 저희가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탁을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뭐가 좋냐 그러면 대출을 받는 거는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채권자가 이제 막 뺏으러 들어왔을 때 못 뺏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로만. 근데 이거를 관리해주고 유지 보수 이런 것까지 하는 그런 PF 발생은 갑종은 안 하고 을종 요 정도까지만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의 갑종 신탁은 다 해주는 거고요. 땅 사가지고 땅 파가지고 부동산 개발해주는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 5천만 원을 신탁한다 그러면 상담한다 그러면 저 문자 상담 전용으로 해서 문자를 보내나요? 네, 그렇죠. 문자해서 보내주시게 되게 되면 어차피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는요. 어차피 4차 시까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도 너무 조급하게 막 정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한테 오는 그 문자예요. 제가 핸드폰에 별도의 전화번호를 따서 그런 거니까 4차 시까지 있으니까 너무 막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다 들어보시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지금 수탁자가 신탁 회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뭔가 요구를 했는데 네. 수탁자가 또 거부하는 경우는 분명히 뭔가 사유가 발생할 때 그때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어디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분쟁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분쟁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태엽으로다가 이렇게 등어리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해보셨잖아요. 어렸을 적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태엽을 감아준 것만큼만 가고 더 이상의 행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탁자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위탁자하고 이 신탁을 설정할 적에 이거는 저희가 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신탁 원부 수정이 한번 작성된 신탁 원부가 나중에 수정이 됐나요? 그럼요. 위탁자가 살아있으면, 위탁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그거는 수정하게끔 법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가 요청에 의해서 수탁자한테 맡겨놨었던 신탁에 대한 신탁 원부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대신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법인 같은 거 해보시게 되면 법인 등기부 등본 있잖아요. 사업 목적을 추가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인지세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원에 등기소에 가서 이거 출력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거 고칠라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목적 언제든지 추가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신탁 회사 자체에서 법무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다 연계. 연계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다 한 팀이에요. 이렇게.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하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척척척척 해가지고서 고객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에도 치매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은행이 치매를 잘해요. 여성분들의 평판이 지금 들어보면 치매 신탁은 여성분들 중에서 하나은행이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은행을 갔었어요. 가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치매를 잘한다고 하는 소문을 나왔냐라고서 딱 가서 앉자마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 치면은 이게 여성분들한테 하나가 이게 맞겠네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왔어요. 예. 선생님을 통해서 했을 때 수수료가 0.5에서 1.5인데 그 범위 수수료 범위를 좀 줄일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수수료도 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용이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내용이에요. 신탁 원부에서 쓰여진 작성 내용이 있듯이. 그렇죠. 예. 그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돈은 있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돈 아끼고 하다가 신탁 안에 아예 수수료 나가 그러다가 재산분할 되잖아요. 이혼하거나 재산분할 되면 밤 띵뚝 날아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싸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또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말이에요. 법도 그렇고 제가 해보니까 법도 그렇고 모두 그렇지만은 세상에 대한 공감이 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는 사람이 고객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면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금융상품도 알아야 되고요, 세금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금융 잘합니다. 제가 만든 그럼 이거 네. 잘 계획해서 하면 상속세도 좀 줄일 수 그럼요. 있겠다는 생각. 그럼요. 이건 뭐냐 그러면 신탁은 뭐냐면 공제 항목이 없어요. 여러분들 상속을 일어나게 되면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진 공제라고 해서 30억 이상은 4억 6천을 빼주는 어떤 누진 공제에 대한 세율 구간이 일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신탁법을 어디든 뒤져봐도 이 세율과 누진 공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탁이 무슨 이게 무슨 절세가 돼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식 새끼들 안 줘. 미워. 그래가지고 안 주고 있어요. 끝까지 쥐고 있어요. 저 여기 나올 때까지 700억짜리 자산가 그 아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했었는데요. 끝까지 아버지가 쥐고 있대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돌아가시면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애시당초 자식이 못 믿는다면 그럼 증여라도 하자 이거죠. 증여라도 하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신탁으로 설정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애가 그걸 팔지도 못하잖아. 근데 물건은 이미 애한테 넘어갔잖아요. 싼 값에. 근데 물건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돌아가셨어. 세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탁법에는 상속의 절세가 나와 있지 않으나 상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할 수가 있다. 또한 가족들 간에 싸움 안 나고 평화롭게 끝나잖아요. 맨 유리분 전쟁 한번 터져보세요. 그거 유리분 전쟁, 그러니까 아까 마이클 잭슨 이야기하면서 채무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신탁이 그 설정을 안 해놓고 죽어버려서 그게 다 압류가 되버렸다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대출 빚이 많은 상태에서 신탁에 그 돈을 갖기가 싫어가지고 나쁘게 유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신탁, 그러니까 이제 안 갚고 그냥 가지고 있는 돈 다 신탁에다 맡겨버려서 이제 채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돈을 못 받는데 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될까요? 신탁법 제8조에 보게 되면 사유행위 취소권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런 거죠. 아까 거를 잘 들어보세요. 아무 일이 없을 적에 설정해놨던 신탁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신탁을 설정해놓기 전에 이 사기를 쳐가지고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사가 나와가지고요. 사회행위 취소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탁이 그때는 봉인해자가 돼요. 신탁이 봉인해자가 돼서 갈기갈기 다 찢어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선의에 이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를 접어대게 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유언자 할 때 신탁 때 그거 다 했으면은 자식들한테 그거 압류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압류 안 나가고 자식들한테 갈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갈 수가 있었던 거였었죠.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 그 부분들에 대한 내가 이자를 가지고 어디다가 상환해야 되는 거 상환 계획서가 다 있었어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하고 이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밀어낼 수가 있었던 거를 가지고 회계사하고 다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인 거는 이거를 운영을 못 시키고 사망을 해버렸잖아요. 사망을 해버리니까 이게 신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결도 아니죠. 그냥 종이에다 적어놓은 것밖에 안 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을 해놨었으면 신탁의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상환에 대한 프로그램, 어디서 임대료 나오는 거는 이건 상환하라 해가지고 회계사가 다 했었으니까 시간을 벌어서 상환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운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냥 종이에다 낙서한 것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들어와서 다 검사를 하게 된 거였었죠. 자, 오늘 뭐 5분 지났으니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어땠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침해 부분들에 대한 거하고 장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 3차 시에는 이제 보험금 청구권 신탁, 4차 시에는 유언 대응 신탁 해가지고 굉장히 폭넓게 이제 가져갈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것이 쭉 맥이 이어져 가니까 다음 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잘 나오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뭐 질문하실 내용들 있으시면 미리 준비해가지고 오시게 되게 되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